제가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은 미국 금융하고요, 한국 경제를 같이 이렇게 조합으로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다, 말씀하는 중에 테르모필레님 들어오셨고, 케빈 웬들님 반갑습니다. 항상 평상시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현종님, 엠피조님, 85학번님. 85학번님은 제가 대학 교수 돼가지고, 처음 가르친 학번이 84학번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친근한 학번입니다. 사실은 85학번들은요. 하여간 이 미국하고요, 미국 금융하고 한국 경제를 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고 한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파고를 치닫고 있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러다 IMF 오는 게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IMF 같은 거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평상시에 보게 되면요, 평상시에 우리가 특히 환절기 때라든가 이럴 때 보게 되면은, 혹은 감기라든가 독감이 유행할 때 보게 되면은,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가 공중에 많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접촉을 통해서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기에 안 걸리고, 감기나 독감에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쉽게 걸리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분들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해 들어올 게 아닙니까? 감기 바이러스가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기가 쉽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는 건강하시고 면역력이 좋으신 분은, 몸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가신 분은 그런 바이러스가 그러니까는 그 바이러스에 접촉을 하더라도 잘 감기나 이제 독감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발전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무슨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듯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보게 되면은요, 그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적어도 90년대부터는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금융과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버리다 보니까요,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 금융 어떤 위기라는 것은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게 결합이 될 때 그러니까 어떤 위기로 발전을 합니다. 위기로 발전을 하는데,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내적인 요인이 이제 강하지만은, 우리 같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국 경제인, 소규모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 같은 경우들은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결합될 때 그러니까 위기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남의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빌려서 사업을 하고 그럽니다. 자기 돈도 있지만은 또 차입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차입을 하던,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채권을 발행해서 차입을 하던, 어쨌든 간에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자기 돈과 이제 함께 사업을 합니다. 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빚이, 채무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가 있죠. 증가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채무 절대적인 비율이라든가 규모가 커져도 사업이 그러니까 큰 탈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요? 그 차입한 돈이 만기가 돌아왔을 때, 즉 상환을 해줘야 될 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새로운 돈을 그러니까 구할 수 있으면은, 그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부도로는 발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존의 빚을, 새 빚을 얻어가지고 이제 상환할 수가 있잖아요. 소위 사업을 해서 새로운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요.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채무가 많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가 이제 줄어들고 이제 그러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는 국제 금융 시장의 상황이 원활하게 좀 잘 돌아갈 때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죠. 있는데, 국제 금융, 우리가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 환절기라든가 특히 겨울달에 기온이 급강할 때 바깥에 나가서 갑작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격한 운동을, 이제 준비 운동 안 하고 몸을 좀 안 풀고 갑자기 운동할 때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불행한 일이 이제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피가 잘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안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피가 순환이 안 되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그 불행한 사태로 이제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융이라는 것이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그러니까 원활하게 돌 때는 좀 문제가 있어도 채무가 좀 많아도 그것이 그러니까 바로 위기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돈이 잘 안 돌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신용 경색 상황이라 그러죠. 돈이 잘 안 돌 때는 그러니까는 그 기존의 빚이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왔는데 새로운 그러니까는 자금을 구하기 힘들어 가지고 그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 97년도에 외환위기 때도 그랬었어요. 외환위기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러니까는 94년도부터 경상수지랑 무역수지랑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96년도까지는 외환위기 조짐이 그러니까 안 보였었거든요, 전혀요. 심지어 뭐냐면 97년도 그러니까 초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안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반기 그러니까 6월, 7월 달에 가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은행들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파산하고 그러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신용이 경색 상태, 돈이 잘 이제 안 돌면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빌려줬던 돈들도 회수를 하면서 연장을 안 해주고요. 해소하면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 몸으로 비유한다면 피가 잘 이제 몸에 순환하는 게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는 탈이 생긴 거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상황도 우리 경제에 그러니까 이것이 위기로 발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우리가 국제 금융 상황하고 같이 그러니까는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사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 금융 시스템하고 한국을 같이 그러니까는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정보를 좀 전달하고도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미국 금융하고 한국 경제를 같이 그러니까 결합해서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위에 부분은 국제파동 은행 시스템 위기, 다음은 이제 미국 금융에 대한 얘기고요. 탈중국의 역설 탈달러와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미국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국 경제와 관련된 얘기인 겁니다. 한국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탈달러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떠나서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비카라님. 그래서 이제 이건 이따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먼저 미국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사실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함정에 빠져 있는데요. 어제 이제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제 그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금융 부자잖아요. 금융 부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이제 이 금융 기업들의 회장들은 투자자들, 주주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연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사를 하잖아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의입니다. 투자자들에 대한 예의죠.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고 자기의 그러니까 경영자로서의 어떤 하나의 그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는 그 말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소통하는 하나의 이 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버핏이 무슨 얘기했냐면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의 위기가 잘 넘어가려면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예금 보장제가 그러니까는 실시돼야 된다. 전액 예금 보장제가 실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 그 비슷한 얘기를 워렌 버핏이 했어요. 워렌 버핏이 뭐냐면은 은행의 그 예금 인출이요. 예금 인출 사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소위 예금 보장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보장되지 않으면은 재앙적인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5월 6일 날 이제 그러니까는 이 투자자들하고의 자리에서 주주총회죠. 주주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게 기사가 이제 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은행의 문제가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언제쯤 친중, 친미, 친일 이런 사고에서 벗어날까요? 이게 저는 우리가 완전 독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분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완전하게 독립한 거잖아요. 불완전하게.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한나라가 자주적으로는 주권 국가가 된다는 얘기는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것은 뭐냐면은 독립 국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완전한 독립을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하고 분단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저는 사실 대학생 시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숙명이죠. 숙명입니다. 우리가 분단됐기 때문에 제대로 그러니까 친일도 청산을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행들 문제를, 의미불명님, 풀꽃님 들어오셨군요. 중간에요. 예, 감사합니다. 은행들 문제가 최근에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료를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연준이 그러니까는 은행들한테 차입을 하면서, 소위 영래포라고 하죠.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들, 국채라든가, 그러니까 MBS 같은 기관이 발행한 MBS 같은 경우를 담보로 맡기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차입을 할 때 지급하는, 이 금리, 그걸 흔히 보상금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워드 레이시라고 영어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일물짜리죠. 하루짜리 금리가 있는데 이게 작년 3월 달부터 작년 3월 이제니까 달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그러니까 우리가 5월 4일 날까지 그러니까는 상당 구간이 5.25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5% 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5% 포인트를 올린 건데 이 연준의 금리가 그러니까는 지난 1년 한 2개월 가깝게 금리가 한 5% 포인트 인상되는 과정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앞에 기간은 뭐냐면 작년 11월 7일이 어떤 때냐면요. 마지막으로 0.75% 포인트를 올렸을 때입니다. 연준이 그러니까는 0.75를 작년 6월달, 7월달, 9월달, 11월달 이렇게 4번 올렸었죠. 0.75로 올린 게요. 그때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게 0.75씩 올린 게 흔치가 않은 일인데 0.75씩 그러니까 한 4차례를 연속해서 올린 게 마지막이 11월 초였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초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 기간이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있는데 금리의 패턴이요.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렸지만은 소위 말해서 시장금리의 가장 기준이 되는 소위 말 모든 채권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미국채 수익률이요. 미국채 수익률의 흐름이 바뀝니다. 작년 11월 7일 이전하고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11월 7일 이전까지는 단기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든 장기 국채 수익률이든 간에 다 같이 정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국채 30일물 보게 되면은 11월 7일까지 한 3.42%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미국채 10년물도 한 2.2% 정도 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저게 포인트입니다. 다요. 그러니까요. 올라갔으니까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들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갔는데 작년 11월 7일 이후부터는 단기물 1년물 이하짜리는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1년이 넘는 것들은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빨간 박스로 보게 되면은 3년물이 마이너스 0.953% 포인트, 국채 10년물도 0.85% 포인트 하락하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의 가장 그러니까 바로미터가 되는 기준이 되는 미국채 수익률이 하나의 전환을 바뀌게 됩니다. 이때 제가 작년에 얘기하면서 연준도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인플레가 좀 꺾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두 가지 요소가 반영이 되어지면서 국채 수익률 장기물들이 그러니까는 하락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하락하기 전부터 요 하락할 시점부터요. 달러도 약달러로 변합니다. 약달러로 변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한 것이 작년 연말부터 올 1월 2월달까지 환율이 안정됐던 게 바로 이러한 반영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기업들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에서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어음이잖아요. 어음이요. 소위 CPO, 커머셜 페이퍼라고 하는 우리 기업 어음이잖아요. 3개월물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들을 하고 그러는데,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이 이게 그러니까는 앞기간이든 그 뒷기간이든 간에 다 같이 그러니까는 올랐어요. 예, 이렇게 작년 11월 7일까지는 3.68%포인트가 올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여전히 뭐냐면은 0.84%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단기물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러니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국채 단기물하고요. 그런데 보라색을 봐보세요. 회사채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3년물 이상 대개 이렇게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3년 이상 이렇게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장기로도 발행합니다. 30년짜리도 발행하고 그러는데 유럽이나 한국과 달리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간 회사채가 보게 되면은 작년 11월 7일까지는 그러니까는 증가를 했었는데 작년 11월 7일 이후부터는 떨어졌어요. 회사채 수익률이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 국채하고 같이 연동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미 국채하고요. 미 국채, 소위 말해서 중장기 국채 수익률하고 연동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연준이 그러니까 작년 3월 달부터 올해 5월 달까지 쫙 금리를 5%포인트 올렸다 이거예요. 올렸는데 이걸 크게 이제 첫 번째는 두 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된다. 작년 11월 7일까지 0.75%포인트를 마지막 네 번째 올렸던 11월 7일까지는 미 국채 수익률이 단기든 장기든 간에 다 같이들 올라갔다. 다 같이들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11월 7일 이후에는 단기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올라갔는데 중장기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뭐냐면은 중장기 국채 수익률하고 단기 국채 수익률하고 역전까지 생겼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단기가 그러니까 장기보다 더 낮아야 되는데 단기가 더 높아진 상황이 생긴 거죠. 이것이 시장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라든가 은행들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 자금 조달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요. 요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소개해 준 이유는 작년부터 연준이 금리를 쫙 올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다 이거예요. 분기점이 있었고 그 분기점을 전후로 해서 어떻게 뭐가 바뀌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연준의 영레포입니다. 영레포예요. 그러니까 5월달 금리 올리기 전까지만 제가 일단 이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5월달에 금리 올리고 나서 상당 구간이 5.05까지 됐습니다. 5.05요. 작년 3월 18일부터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연준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상업은행에서 돈을 이제 빌릴 때 그 지불했던 금리가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0.3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5월 달에 올려가지고 5.05까지 올라간 거예요. 5.05까지요. 예, 이 4.8은 제가 그랬잖아요. 연준의 세인트 프레이스가 아직 5월 달 거를 업데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4.8로 나온 거라고요. 5.05까지가 올라갔습니다. 뉴욕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러니까 시행한 5.05까지요.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5.05를 표기 못한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 연준이 그러니까는 가장 짧은 하루짜리에 대해서 금리를 계속 올린 거예요. 예? 금리를 계속 올린 겁니다. 왜 올렸느냐? 이게 안 올리게 되면은요. 연준이 그러니까 뒤늦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겠는데 연준 금리만 올린다고 해서 시장 금리가 저절로 올라가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이런 더구나 돈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잘 올라가는 그 압력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러니까는 일일물에는 개입을 한 거예요. 일일물에 개입을 해서 쫙 그걸 끌어올린 겁니다. 끌어올린 거예요. 끌어올리니까는 단기물들 30일짜리라든가 3개월짜리들이 같이 올라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올라가지면서 또 인플레이션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는 장기물까지 계속 끌어올려갔던 겁니다. 작년 11월 초까지는 올라갔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이게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장기의 대표적인 것이
10년물이라 했잖아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요. 이게 보게 되면 11월 전후로 해가지고 딱 꺾이잖아요. 꺾이죠. 그러니까 작년 3월 달부터, 이게 3월 달부터인데, 작년 3월 달부터 쫙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중간에 약간 이제 그러니까는 요동친 건 있지만은 쫙 올라가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4.2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3.5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3.5 밑에까지. 연준의 금리는 5.25까지, 상당 구간 5.25인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5 밑으로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빨간색 선하고 보라색 선하고 이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연준은 금리를 그러니까 계속 올렸지만은 시장 금리, 특히 시장의 중장기 금리들은 작년 11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일단 선입견으로 머릿속에다가 먼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지금 5.25까지 올렸잖아요. 상당 구간을요.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요. 금융위기 전에 그러니까 2004년 6월 30일부터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2001년도에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닷컴 버블이 붕괴되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003년도까지 연준이 금리를 1%까지 쫙 내립니다. 내렸다가 그걸 한 1년 정도 유지를 하지요. 정확하게요. 그러다가 이제 주택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는 2004년 그러니까는 그 6월 말 사실상 7월 1일이나 마찬가지죠. 7월 달부터 쫙 2년간 17차례를 0.25씩 17차례 쫙 올립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초까지 이 기간입니다. 왼쪽 그림은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3개월물, 미 국채 3개월물 수익률이 쫙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죠? 그런데 오른쪽은 뭡니까요? 작년 3월 달이 연준 금리가 0.25였었잖아요. 0.25에서 5.25까지 올렸잖아요. 근데 미 국채 수익률이 그러다 보니까 더 낮았지요. 작년 3월 달에는 그러니까는 과거 금융위기 이전 2004년보다 더 낮았지요. 낮았는데 지금 상당 구간이 조금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이나 지금이나 5.25는 똑같은데 지금이니까 더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최근이니까요.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한 5.1 지금 한 3 정도까지 이렇게 3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앉아 있으니까요. 3개월물 같은 경우는요. 근데 금융위기 전에는 연준이 5.25까지 올렸어도 한 5% 정도에서 그러니까 거의 멈췄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1년 이하 단기 금리는 지금이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보다 압박이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상승폭도 컸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고점도 그러니까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금융위기 이전보다. 그러니까 단기 자금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단기 자금을 둘러싼 환경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돈놀이 하는 사람은 더 좋은 거지만은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1년물을 보게 되면요. 1년물부터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최근이 더 낫습니다. 지금 상당 구간은 연준의 그러니까 상당 구간은 금융위기 이전에도 5.25였었고 지금도 5.25인데 또 1년물은 지금 더 낮잖아요. 금융위기 이전보다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1년 미만 단기 국채 수익률만 단기 시장 금리들만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입력을 좀 해주세요. 10년물을 봐보세요. 10년물은 훨씬 낮잖아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5%까지를 가볍게 넘었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3.5% 밑으로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네? 5%는 가본 적도 없지요. 최고로 간 게 4.25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장기 금리는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낮은 상황인 거예요. 4.4% 넘었을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는 국채 파동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나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금융위기 이전과 지금과는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 단기 시장 금리와 장기 시장 금리에 있어서요. 차이를 보인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작년 같은 상황, 작년 11월 7일까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거였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뒤늦게 대응을 했잖아요. 연준의 물가 목표치를 그러니까는 2021년 3월 달부터 이미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방치를 했잖아요. 진단을 잘못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비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은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시장 경제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를 해가지고요. 근데 이번은 돈이 많이 풀려서라기보다도 소위 말해서 문명 실패, 코로나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으로 해서 인플레가 그러니까 진행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연준 같은 경우에서 연준에서는 이 판단을 잘못했던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일시적일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건 일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일 거라는 건. 만약에 바이러스 충격으로만 끝났으면 일시적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전쟁까지 헤게모니 충돌 속에서 정치 실패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한 번 유가 충격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작년 3월 달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 24일 날 발발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금리를 연준이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올리면서 굉장히 뒤늦게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리죠. 왜? 서비스 쪽으로, 서비스 요금으로 이게 불이 붙어버리니까 내수 쪽으로 인플레가 뒤늦게 대응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는 올렸죠. 빠르게 올리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국채 수익률이 앞에서 봤듯이 작년 11월 달까지는 11월 초까지는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국채 수익률들이요. 단기든 장기든 간에 다 빠르게 상승을 했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국채 가치가 소위 발행했을 때 국채를 발행했을 때 액면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더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게 과거 85년도 이후에 처음 생긴 현상입니다. 처음 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그러니까는 발행할 때 그 액면 가치가 있잖아요. 이것보다 되게 시장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되는데 그래야지만 채권에 투자할 매력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근데 채권의 시장 가치가 더 떨어진 거예요. 액면 가치보다도요. 그러면서 소위 국채 파동이 생긴 거죠. 국채 파동이. 소위 국채에 그러니까는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국채에 어떤 유동성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요. 기억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채가 주황색이 시장 가치고 파란색이 이제 그러니까는 액면 가치인데 작년 3월 달 전후로 해가지고 완전히 역전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최대 벌어졌을 때는 거의 한 3조 달러까지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21년 8월에 비해가지고 22년 10월 달에는 한 3조 달러까지 그러니까는 시장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가치가 그러니까 한 3조 달러가 떨어지니까 그 충격이 시장에 주는 충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나게 벌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국채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MBS 같은 경우도 주택담보증권인 MBS의 수익률과 가치도 똑같이 변했죠. 네? 수익률이 그러니까 쭉 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그러니까는 영국의 보수당 정부 트러스 트러스 내각이 45일 만에 붕괴됐었잖아요. 그때 그 붕괴되게 되는데 하나의 그 촉발시켰던 것이 소위 말해가지고 영국의 국채가 수익률이 막 급등하고 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불을 질렀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요? 트러스가 뭐냐면은 그 법인세 그러니까 인상하려고 했던 계획을 보수당에서 그러니까 정한 계획을 그걸 취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영국도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굉장히 그 높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그러니까 인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재정을 좀 이제 건전화시키겠다고 했었는데 보수당 정부에서 트러스가 수상이 되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영국의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죠. 국제사회 속에서 미쳤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영국의 연기금이 그러니까 마진콜 사태에 직면하고 그러죠. 이거는 담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국채 가치가 떨어지면서 국채 가치가 폭락하면서 소위 담보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마진콜 사태에 직면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국의 영란은행이 작년에 개입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10월 초에요. 그래가지고 소위 막 국채를 막 매입했죠. 긴축을 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그러니까 국채를 매입해가지고 겨우 봉합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9월 말 10월 초 일이었었습니다. 여기서도 최백은 TV에서도 제가 이걸 다뤘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작년 10월 중순에는 뭐냐면은 밑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페이지는 영국에 대한 얘기고요. 미 국채 유동성 문제로 이게 확산되지요.
이게 이제 작년 10월 13일 블룸버그 이제 기사인데, 옐런이 그래가지고 미 국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유동성이 유동성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 지금 뭐냐면 매각이 안 되는 거죠. 국채 가격이 약간 폭락하다 보니까 국채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가지고 국채가 현금화가 안 되는 거죠.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게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유동성 문제가, 미 국채조차도 유동성 문제가 터지게 됐었죠. 이게 왜 그랬던 거냐? 작년 9월 말과 10월 달에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채, 영국채가 가격이 폭락해서 생겼던 일이잖아요, 이게요. 작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듯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작년 11월 7일까지는 연준이 금리 올리면서 단기 국채든 장기 국채든 간에 수익률이 쫙 같이 올라갔던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채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제가 터졌던 거죠. 이게 작년 이제 국채 파동입니다. 작년 국채 파동이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 10년물로 봤을 때 국채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가, 하락하면서 11월 7일 이후에 하락하기 시작하잖아요. 3.5% 뭐 밑에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빨간색 숫자가 뭐냐면은 그 이제 인플레이율인 겁니다. 인플레이율이 좀 이제 그러니까 날짜네요. 날짜고 밑에 있는 수치들이 인플레이율이죠. 밑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10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소위 근원 PCE가 5%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거하고 플러스 이제 그러니까 연준이 영레포를 좀 이제 그러니까 조작하면서 이게 이제 장기 국채 수익률은 하락으로 이제 좀 바뀌잖아요. 바뀌었죠.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지난해 그렇게 얘기했었던 국채 파동과 관련된 문제였었습니다.